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자치선거, 그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학생들도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감을 출마하고 계신 분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송주명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주명입니다. 네. 예. 송주명 후보님 소개를 캠프 요청해서 한번 받아보니까 혁신학교와 창의 지성교육의 설계자,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 송주명, 이런 타이틀이시더라고요. 현직 5가지를 여쭤봤더니 경기도 민주주의 학교 대표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전략자문관, 사회공공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과 교육대학원의 교수님. 예. 이게 현직이셔요? 그렇습니다. 네. 전직 몇 가지를 좀 주셨는데,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4년 전이죠. 4년 전에, 예. 아깝게, 그때는 단일 후보는 되셨고, 본선에서는 아깝게 탈락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기구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단일 후보를 현재 추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단일 후보도 아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단일 후보에 지금 4분 이제 경선 진행 중입니다. 경선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래서 선거인단 모집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위원장, 이게 김상곤 교육감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창의지성교육 추진단장. 네. 이것도 똑같은 시기입니다. 김상곤 교육감 때. 화성시, 그리고 화성시의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민주시민센터 센터장님. 네. 그다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님. 요구의 직책이 보니까 김상곤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네네. 걸어오신 길이에요. 선임으로 저보다 몇 년 네네네. 선배님이시죠. 네, 민교협의 의장님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슬로건을 보니까 행복한 학생, 새로운 학교, 자치분권 교육 공동체. 네.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죠. 슬로건은 공교육 대혁명입니다. 공교육 대혁명. 네. 큰 슬로건은 공교육 그렇습니다. 대혁명. 네. 조금 더 소개할게요. 이거 소개 자료를 좀 주신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전에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다시피 한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 탄핵당한 적이 있었죠. 예, 그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부패 정치 청산 범국민 행동의 정책위원장. 예, 이게 아주 시민사회 진영이 아주 전국적으로 총망라되어 있는 그 조직에서 그 정책위원장 핵심 브레인이라는 얘기죠. 거리의 교수로서 고생 꽤나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설계하신 분. 예. 아까 설명했던 민주진보진영 경기도 교육감 단일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전환 미래교육 기본소득 동반자.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님과 진보진영 미래교육과 관련해서요. 네네. 예, 잠깐 함께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 네. 최근에는 우리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의 네. 상임 고문으로 활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활동을 워낙 많이 해오셔서 사실 공약 부분이 약간 줄어들더라도 그 양력 소개가 좀 길어졌긴 했지만 예,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보님이 출마 해변을 좀 말씀해 주실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 송주명 인사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소개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2010년대 초반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를 쭉 설계해 왔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서 당시 MB 특공교육, 그죠? 특권 소외라 교육이 한참 기세를 부릴 때 그 MB 교육을 넘어서서 김상곤 교육감님의 혁신 교육을 함께 실천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성공시켜왔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기 교육을 쭉 바라보고 경기 교육이 나가야 될 바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기 교육 자체가 사실은 한 8년여 기간 동안 상당히 좀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 또는 소통 부재
매너리즘 뭐 이제 이런 상황들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어쨌든 예전에 경기 교육이 가졌던 전국의 교육에 대해서 희망을 주었던 그런 하나의 모델과 모범이 됐던 그런 혁신 교육의 기본 정신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2018년도에도 한번 도전을 했으나 그때는 실패하였고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경기 교육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의 대혁신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대혁신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부모들의 고민과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아픔이 큽니다. 이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반드시 이 학부모들의 고민들을 공교육이 직접적으로 잘 해결해주는 이런 뭔가 좀 새로운 돌파하고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학부모가 바라는 대로 좀 제대로 된 공교육 대혁명을 이번엔 추진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다시 이 새로운 교육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 오고 싶고 이 새로운 교육 때문에 경기도가 다시 빛을 발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계기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학부모가 바라는 대로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시어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래에서 좀 따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교육 대혁명이라는 슬로건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5가지 공약을 이제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공약 제목도 참 부드러워요, 굉장히. 송주명이 약속하는 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안전 학교. 첫 번째예요. 네네. 첫 번째. 네네. 네. 첫 번째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입학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쪼개서 지금 3학년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와 교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교육 격차, 그죠? 또 교육 불평등, 또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나 사회성에 있어서 결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그 응어리를 풀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응어리를 풀어줘야지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겠다고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학교로 예산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바로 쓰이고 있느냐?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해야 되겠죠.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치유회복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립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감염병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19도 뭐 주기적인 현상이었잖아요. 사실은. 돌연변이들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염병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학교 문은 열어야 되겠다는 게 이번 우리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알려준 아주 가슴 아픈 교훈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학교가 사실 거리두기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교원단체 쪽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적어도 한 평의 공간을 주면은 거리두기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한 평의 공간보다는 지금 학령 인구 감소까지를 고려하게 되면은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에서 16명 정도까지 줄여 나가자라는 겁니다. 교육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그렇습니다. 줄여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들이 협력해서 기재부와 교섭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설계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쨌든 학급당 학생 밀도도 낮추고 동시에 교육의 질도 획기로 확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네, 감염병 안전학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두 번째는 창의지성 학교신데 AI 혁명,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막 그럴 테니까 그럴 때 AI 혁명 시대에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지성 학교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이제는 인간의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죠. 수단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측면은 생각하는 파워, 노동,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이 지성과 노동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학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 정형화되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이시키고, 그죠? 이걸 기초로 해서 학생들이 적용해서 문제풀이로 나아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교육은 사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즈음이면은 사실은 그 많은 직업들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대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삶의 근저를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의 기반도 사실 흔들고 있는데 학교만은 아직까지 고요합니다. 고작 생각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한 에듀테크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 정도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에 대한 모드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죠?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영역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는 교육이 이제 직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공부는 생각하는 것이다. 지식을 암기해서 문제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는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비판적 사고를 키우도록 하고 통찰력, 기획력, 추진력을 적극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려고 한다면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독서 토론 교육, 문화예술 감상 교육, 올바른 체험 교육, 더 나아가서는 요컨대 사회적 실천, 노동, 노작인 거죠. 이 부분도 텍스트로 들어와서 아이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기초해서 예전에 교과서 중심의 교육 시대에는 개개인의 특징이라든지 특기라든지 개개인의 재능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개개인의 특기, 재능, 그다음에 탁월성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키워주는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제는 체육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아이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아이는 댄스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만화도 좋아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공부라는 것에 억압돼서 이런 부분들을 다 죽여왔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키우는 교육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공부로 바로 세워주자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체육 잘하는 게 공부다. 어떤 아이는 요컨대 그림 잘 그리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개별 맞춤형으로 생각 키우기 교육과 재능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재능을 키워내는 창의 지성 교육. 이걸로 공부의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부의 품격 자체가 몇 단계 확 업그레이드 돼 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희망이 오면 좋은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진학 준비는 언제 하지? 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육의 방향은 지금 대한민국 대학이 사실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인재를 뽑겠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인데 문제는 그 부분들을 이어내는 입시 구조가 수능과 같은 문제풀이 교육으로 딱 마치 병목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수능형 입시보다는
그죠? 네. 앞으로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각 맞춤형 재능 교육이 본격화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수시 유형보다는 아니 수능 유형보다는 수시에 의해서 뽑히는 아이들의 탁월성 맞춤형 입시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학교, 예, 기후 위기 녹색 전환 교육. 예. 예, 이것도 긴급하죠. 네. 2050년 하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8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 저나 우리 김영원 선배님은 아마 연세가 꽤 드실 거고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2050년은 굉장히 전성기를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사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그 시기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게 탄소 중립이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부터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에 요컨대 탄소 중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뭐가 돼야 되나? 학교가 기후위기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녹색 전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기본적인 지적인 베이스를 키워준과 동시에 그러니까 전국 교과로 이제는 기후환경과 녹색 전환의 삶이라는 이 과목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녹색 전환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요컨대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옥상에 본격적으로 햇빛 발전소들을 다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자체가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 나가는 가장 선도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텃밭이라든지 학교 수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꾸면서 아이들이 녹색 전환의 삶을 학교에서 몸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 그죠? 삶의 양식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탄소 중립 학교,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송주명 교육감 시대에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어떤 청소년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를 막아내는데 훨씬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대의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안심돌봄 학교를 내세우셨는데 돌봄, 방과 후 학교, 급식 이런 문제를 안심돌봄 학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주목하는 큰 대전환적 과제가 사실 불평등 문제입니다. 불평등은 사실은 우리가 적어도 1997년, 8년 IMF 이후에 한 번도 불평등 문제가 사실은 개선됐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양극화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불평등이 단지 어떤 아이가 좀 가난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학교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요컨대 교육 역량의 격차, 교육 역량의 격차로 이게 구조화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초학력 문제,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 자산의 근본적인 격차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육 과정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잖아요. 아까 창의지성 교육처럼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교육 불평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을 해소하려면은 아이들 맞춤형 교육복지, 기초 역량 강화시키고 문화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뒷받침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학교의 기능이 단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교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봐주고 키워주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니까 가정에서 이 활동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부분 경제생활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성 가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학교의 기능은 돌봄 기능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죠. 돌봄 기능 지금 학교로부터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고 안심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의 돌봄이 선생님들의 업무로, 과정한 업무, 교사들의 과정한 업무로 되지 않도록 요컨대 전담사, 그 돌봄을 하는 전담사들이 계시거든요. 이 전담사들이 행정 업무까지 맡도록 해서 돌봄 체제 자체를 좀 독립시켜 줄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봄을 안정화시키고요. 또 한편으로는 돌봄의 대상도 지금은 3, 4학년이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3, 4학년? 네네. 1, 2학년들은 뭐 대상인데요. 3, 4학년 돌봄도 조금 체계적으로 확대할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면은 저녁 돌봄 시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7시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 7시 이후에 저녁 돌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한 가지는 이제 방과후학교 기능입니다. 네네. 이제 지금까지는 방과후학교가 굉장히 사실은 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을 공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들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 아까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수업도 생각 플러스 재능 교육이 돼야 되겠지만 방과후학교도 이것하고 맞춤형으로 재능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로품 프로그램들이 연계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공약의 끝 마지막 민주시민학교, 민주주의 교육을 학교에서 하겠다는 얘기. 예,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대단히 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안정화시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실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단히 민주주의 구조가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왜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되려면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를 이렇게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은 계속적으로 의식 있고 깨어있는 민주적 시민이 어디선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이 민주 시민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가 만들어가지고 뭐 민주주의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규 교과 과목의 핵심적인 방향성이 민주시민을 키우는 그런 방향성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학생회 활동 한 주에 2시간 이상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활동을 한 주에 2시간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토론하고 학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룰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를 스스로가 막 이렇게 형성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민주적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 저는 성장하고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이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의견을 실제로 학교 운영과 공부하는 내용,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화시키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 대표를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에 30% 정도는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상황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최종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공약 그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서 마무리 발언과 그다음에 왜 송주명인가 하는 거를 묶어서 한 3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그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면 다른 후보가 아니고 왜 송주명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마무리 하여간 호소까지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교육감이란 그 자리는 단지 교실 안에 이렇게 가두어진
어떤 그러한 교육을 설계하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팎을 아우르고 학교 안팎을 아우르면서 전체적인 교육을 설계해내고 그 교육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시대 정신에 정확히 합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계 과정 자체가 대단히 민주적이고 소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할 만나도록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함께 민주적으로 설계한 설계 도면들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교육감한테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시대 정신을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시대 정신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 것인지,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들을 진짜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그 교육의 주체들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 현장에서 그 새로운 교육을 성공시켜낸 그런 경험, 이런 부분도 또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저 송주명은 일단 사회과학자로서 교육에 대해서 천착해왔고 또 한편은 진보적인 지식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변화라든지 요컨대 대학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도면들을 체계적으로 쭉 고민해 왔던 어떤 그런 그 전력, 경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경기 교육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혁신 교육을 무엇보다도 현장에 천착해서 성공시키는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송주명은 어떤 면에서 약간의 그 검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송주명이가 조금 검증됐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력과 경력으로 봐달라. 저희가 좀 경기도 교육감이 돼야 다른 분들이 될 때도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몸으로 느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2022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는 어떤 경기교육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MB교육으로 퇴행,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막아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설계 도면들을 가지고 이것이 경기도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그 계기를 과감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 대혁명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을 구현해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행복한 학생 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교육 안에서 중심의 우뚝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공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부모들의 고민, 고통 이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김상곤 교육감을 자꾸만 연상하게 될 정도로 다 이제 공약도 비슷했고 그때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느껴졌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국화되면서 상징적인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송주명 후보님한테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게. 공교육 대혁명 이런 게 남길 바라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혁신학교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설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제 본격적인 장은 혁신학교였는데 이제는 혁신학교는 개별학교 접근이어서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교육 공동체라고 그래서 하나의 적정 규모
단위 안의 학교들을 요컨대 초중고등학교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엮어서요.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서 혁신학교 이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게 바로 자치분권 교육 공동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려면은 여기까지.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네, 네. 제 마무리 발언을 오히려 제가 줄이겠습니다. 후보님이 많이 좀 쓰셨어요. 그래서 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자치선거, 거기에 경기도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분이십니다.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송주명 후보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